외교부 장관의 정의용 전 안보실장, 문체부와 중기부 장관의 황희, 권칠승 의원을 각각 내정하는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인사, 이른바 친문 의원 기용 등 이번 개각의 의미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천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감소 추세지만 이동량이 늘고 있어 우려된다며 5인 이상 금지는 3차 유행 안정 뒤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1년, 자영업자 등을 덮친 충격은 계층과 직업마저 바꿔버렸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보편적 지원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에 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상반기 중에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소득 10만 원을 모든 도민에게 추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 시각 내일 새벽 공식 취임합니다. 바이든 정부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는 북핵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 달라질 대북 경제 정책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는 청와대가 발표한 3차 개각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3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문재인 정부 유일한 원년 멤버였죠. 외교부 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3년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정의용 외교안보 특별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또 오늘 사표가 수리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에는 역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그럼 청와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수경 기자, 우선 정의용 전 안보실장을 외교장관에 내정한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인사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렸다는 점입니다. 이에 맞는 새 진용을 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용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입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미 관계 개선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 신북방 정책도 확고히 정착 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다른 두 부처는 모두 민주당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특히 황희 의원은 문체부 관련 경력이 없지 않나요? 네, 황희 의원은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깜짝 인사였습니다. 문화나 체육 관련 경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이유입니다. 이번에 내정된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은 이른바 부엉이 모임이죠. 친문 핵심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까지 3차례 개각에서 9명의 국무위원이 교체되는데 5명이 친문 성향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편한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출신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도덕성과 전문성, 리더십 등 적임자를 찾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장관 비율이 임기 초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진 거죠? 네, 청와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체부의 경우 막판까지 많은 여성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여성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개각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청와대는 후반기 안정적인 마무리와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항상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인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백신 소식입니다. 정부가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음 달 초에는 당초 들여오기로 한 이 백신의 첫 번째 물량 5만 명분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먼저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추가 확보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노바백스사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약을 추진 중인데 성사되면 2천만 명분이 추가 확보된다는 겁니다. 당초 알려진 물량의 2배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모두
7,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합니다. 특히 단순 위탁 생산을 넘어 백신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노바백스 대표이사와 화상 통화를 갖고 원만한 계약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달로 준비 중인 백신 접종은 계획보다 다소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의 제안에 따른 것인데 2월 초 초도 물량 5만 명분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물량은 다음 달 초중순쯤부터 우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1년을 맞아 500번째 상황 보고서를 받았다며 봄이 저만큼 와 있으니 국민들도 좀 더 힘을 내달라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노바백스사와 이르면 이달 안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신 자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 성사되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네, 그럼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코로나 백신들과는 달리 기존의 B형 간염 백신 등에도 사용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높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이 노바백스의 특징과 장단점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해외에서 접종 중인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mRNA 방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이들과는 다른 재조합 단백질 백신. 개발 방식은 다르지만 면역을 유도하는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핵심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결합하는 부위, 돌기 단백질을 우리 몸이 경험하도록 해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세포 침입을 막는 것. 다른 백신들이 돌기 단백질의 유전 물질을 사용해 인체 스스로 돌기 단백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면 노바백스 백신은 이 돌기 단백질을 외부에서 배양해 면역 증강제와 함께 인체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에도 사용된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높고 항체를 만들고 지속시키는데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 남아프리카 등에서 실시한 임상 1, 2상 결과를 보면 중증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없었고 항체 역시 높은 수준으로 생산됐습니다. 중화항체가 지속 능력이라든지 또는 부작용의 범위에 대해서도 워낙에 과거에 여러 백신 사례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냉장 상태로 보관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기술 이전이나 위탁 생산 등으로 국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 물량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나라가 확보하는 백신은 5종류로 늘어납니다.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결국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면이 있죠. 다만 미국과 영국 등에서 노바백스 백신 3상 시험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효능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2019년 12월 왕관 모양의 이 정체 모를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전인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확인됐고 이후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월과 8월에 이 두 차례 대유행에 이어서 12월 시작한 세 번째 유행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어제도 확진자가 404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최근 들어 다시 주말 이동량이 늘고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은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푸는 문제는 3차 유행이 안정된 뒤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45명, 전주 대비 15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매일 7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만큼 확산세가 거셌던 수도권은 지난주엔 하루 평균 3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요양시설과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확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등 위험 요인은 여전합니다.
강력한 거리두기의 장기화 탓인지 시민들의 이동량도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13%, 비수도권에선 2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의 방역 조치는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아직 경계심을 풀 사항이 결코 아니며 방심하면 언제든지 다시 유행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해제 여부와 관련해선 개인 간 접촉에 따른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3차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논의해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3차 유행이 얼마만큼 지속을 하고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요양병원 확진자 전담병원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방역당국은 돌봄과 의료인력 부담을 줄이는데 지정병원이 필요하고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었는데 지난 1년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인천 옹진과 전남 장흥 두 곳입니다. 이 가운데 옹진군이 어떻게 코로나 청정 지역을 지켜왔는지 박재우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113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의 관문은 인천항 여객선 터미널. 입구에서부터 체온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안전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붉은색 안심 밴드를 채워줍니다. 육지에서 들어오신 관광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2중, 3중으로 저희가 발열 체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소독제를 뿌리고 의자와 시설물을 청소하느라 분주합니다. 섬에 있는 부대로 복귀하는 군인들은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방역 행동 지침을 전달합니다. 개인 간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또 민간인하고의 어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층 군인 지정 좌석을 이용해주고 여객선 안에서도 방역은 계속됩니다. 객실과 화장실까지 꼼꼼하게 소독제를 뿌리고 마스크 쓰기를 강조합니다. 1시간 40분을 달려 도착한 덕적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또 발열 검사입니다. 섬 주민들이 스스로 철저한 방역을 요구합니다. 정원의 50% 이상을 태우지 말아달라. 여객선 회사에도 그런 이제 요구를 했고요. 이곳 섬 주민들이 코로나 감염을 차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육지로의 이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곳 덕적도 주민들은 17%, 백령도는 26%나 육지로의 이동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의 비결은 2중, 3중의 방역과 철저한 위생수칙 지키기였습니다.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 네, 유럽 각 나라의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통행 금지나 봉쇄로는 한계에 부딪히자 백신 접종을 더욱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파리 이원중 특파원입니다. 어둠에 잠긴 도시. 지난 주말부터 프랑스의 통행 금지 시간이 2시간 앞당겨지면서 파리 시내는 초저녁부터 인적이 끊겼습니다. 유일하게 바빠진 사람들은 음식 배달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소문난 프랑스 파리의 한 상점가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 반을 약간 넘었는데요. 통행금지 시간이 6시니까 2시간 반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상점은 이렇게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요. 거리에는 보시다시피 오가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밖에 돌아다니려면 이처럼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행 사유서를 작성해서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3주 동안 약 50만 명이 백신을 접종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숨진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었다며 백신과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더 내기로 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가는 독일은 학교를 포함한 전면 봉쇄 조치를 2주 더 연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유럽 내 국경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Jetzt ist die Zeit, der Gefahr, die in diesem mutierten Virus steckt, vorzubeugen. Es geht also Vorsorge. 영국은 현지 시간 19일 확진자 증가가 다소 감소했지만 하루 사망자는 1,610명으로 또다시 하루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정말 많은 게 바뀌고 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일터를 잃은 직장인은 생계 유지를 위해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더 고된 일자리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직업도 계층도 바뀌었다는 이들, 김수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텅 빈 여행사 사무실. 달력은 문을 닫은 지난해 5월에 멈춰 있습니다. 직원 5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냥 1년이 다 돼가네요. 직원들하고도 한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뭐 지금 1년이 지났고 대리운전 등을 하며 버틴 게 8개월째. 삶은 더 고달파졌는데 수입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대리운전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이 매출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여가지고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안 하고. 코로나19는 비교적 탄탄했던 일자리까지 앗아갔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예전 같으면 회사에 있었을 시간, 요즘엔 아이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19 탓에 수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일당을 받는 일거리를 찾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아내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정확하게 절반 정도 줄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누렸던 그런 생활들은 당연히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모두가 가장 힘든 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PC방에서 남았던 라면 갖고 왔었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걸 버릴 수는 없고 수입이 없으니 이거라도 먹자. 먹고 죽지는 않으니까. 돈을 까먹고 있다 보면 저는 제 계층에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긴급 재난지원금을 3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부 재정의 책임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태권도장 문을 닫고 거리두기 지침을 따랐던 이 남성.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2, 3차 모두 일반 업종 수준인 1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이라 지원금을 더 줘야 한다며 여러 곳에 하소연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진짜 세 발의 피도 없는 마음에 약간 위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돈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가지고서 또 고통을 줘버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직장인들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선별적으로 한 번 더 지급이 되는 게 효율적으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다라고 하면은 모두한테 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판단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부가. 공통적인 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학계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국가가 빚을 져야지 가게도 살고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어려움이 길어지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게 현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보편적 지원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만 결정하기 쉽고요. 사실은 뒷감당 없이 정치적인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인 3조 8천억 원. 앞선 재난지원금 규모를 감안할 때 또 나랏빚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계층의 고통 해소와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두 추의 균형 잡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한다는데 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상반기 안에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헌법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법률로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는데 보상을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헌법이 정한 보상 규정이 법에는 없는 겁니다. 이달 초 시민단체들과 자영업자들이 헌법 소원을 냈는데 국가가 보상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헌재 판례들을 보면 헌법 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 규정이 필요한데 이 법에서는 전혀 보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례관계를 이뤄서 재산권을 침해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표현으로 정부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님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들, 나머지는 피해 규모 산출과 보상 범위, 방식 등을 정하는 법안들입니다. 매출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데 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어려움이 좀 생기고요. 정부의 마지막 고민은 재원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일단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해야지. 우리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다 재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문제를 하는데 우리 영업 손실에 대한 불안으로 방역 불복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정세균 총리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 상황인 점을 고려해달라는 당의 권고를 감안해 지급 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지금 경제가 무너지면 회복에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밝힌 이유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내외국인 1,390만여 명이 대상인데 현금이 아닌 3개월 내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 지사는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맞춰야 한다,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서 코로나19와 방역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하라는 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며 시기 조절을 얘기했는데 이 같은 당의 요청이 반영된 겁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오늘 발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기만 조절된다면 지자체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방침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엔 부담일 수 있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이제 몇 시간 뒤면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시작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We the people, 우리 국민을 강조하면서 통합과 치유를 내세운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을 이끌게 됩니다. 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에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까지 겹치면서 전에 없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수도 워싱턴 DC는 삼엄한 경계 속에 새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세령 특파원, 축제 같은 취임식 풍경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제 4시간 반 뒤면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의사당에서의 취임식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만 이번 취임식은 참석자와 환영 인파보다도 군인과 경찰이 훨씬 더 많은 취임식이 될 전망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백악관 앞에서부터 의사당까지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거리 곳곳을 에워싸다시피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사태 선포 탓에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고 잠시 뒤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이곳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취임식이 시작되고 축하 공연이 이어지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선 고요와 적막함이 가득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취임식 풍경과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참석 인원도 많이 제한되겠죠? 과거 취임식 때는 링컨 기념관에서 의사당까지 이른바 내셔널몰이라고 불리는 긴 구간의 환영 인파가 가득 넘쳐났습니다만 이번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당에서부터 이곳 백악관까지 3m 높이의 철제 담장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인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상하원 의원과 그 반려자, 정부 주요 인사, 외교사절 등 1000여 명 정도로 취임식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축하 인파로 채워져야 할 자리엔 성조기와 각 나라의 국기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면 통상 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퍼레이드 행사가 열리고 새 대통령이 환영 인파를 향해서 손을 흔들었는데 이번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화상으로 사람들을 연결한 온라인 퍼포먼스로 대체됩니다. 이번 취임식의 키워드는 안전과 보안입니다. 이곳에 파견된 주 방위군의 신원 조사도 이루어졌는데 10여 명의 군인들이 내부 위협 등의 임무로 경계 임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극심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새 대통령 취임식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한참 전에 미리 이 주요 장관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는 2명, 또 오바마 때는 취임식 날까지 6명이 의회 인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상원이 바이든 취임 하루 전에야 지각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선 불복, 또 의회 난입 사태 등의 여파 때문입니다. 이 청문회 대상에는 북핵 문제를 다룰 국방장관 후보자가 있었는데요. 이 대북 정책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국무장관 후보자의 얘기입니다. 이 청문회 발언이 원론적이고 분량도 짧은 편입니다만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범기영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 선 바이든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블링컨 국무장관 후보자. 북핵 해법을 묻자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앞선 모든 행정부를 괴롭힌 문제이고 나아지긴커녕 더 나빠진 문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Look at what options we have and that can be effective in terms of increasing pressure on North Korea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s well as what other diplomatic initiatives may be possible.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권과 주민을 구분짓겠다는 겁니다. We do want to make sure that in anything we do, we have an eye on the humanitarian side of the equation, not just on the security side of the equation.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 후보자는 주요 안보 위협으로 중국, 이란 등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 같은 나라의 능력과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보기관의 중요한 임무라고도 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인준청문회 곳곳에서 북한 문제는 빠지지 않고 거론됐지만 원론적 수준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 집중됐습니다. 블링컨 후보자가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라며 중국과 대립하던 트럼프가 옳았다고 밝히는 등 대중전략 수립을 최우선에 둘 기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 압박으로 1년째 답보 상태이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비교적 수월할 분위기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후보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 차원에서 방위비 협상을 이른 시기에 타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또 청문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수장이 될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경제 정책의 목표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있다면서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내용은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지휘봉을 잡게 될 제닛 앨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의회 청문회 일정은 예상대로 재정 지출 확대였습니다. 나라빚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선 돈을 푸는 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With interest rates at historic lows, the smartest thing we can do is act big. In the long run, I believe the benefits will far outweigh the costs. 지난주 발표된 1조 9천억 달러 부양안에 더해서 추가 부양책이 또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법인 세율을 올리는 증세는 추진할 거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But not now, while the pandemic is really depressing the economy. 무차별 관세 정책으로 트럼프 정부 내내 갈등이 컸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선 중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는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해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예고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게는 나쁠 건 없지만 중국 대응에 있어서는 협력을 강조해 계산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옐런 지명자의 입에 세계 경제에 관심이 쏠린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무경입니다. 오늘 개각으로 물러난 박영선 전 장관이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낸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의 맞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개각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며 장관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결국 헤어질 시간이 되었군요. 정녕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캠프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서울시장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로써 나 홀로 선거운동을 펼쳐온 우상호 의원과 박 전 장관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맞붙었는데 당시엔 박원순 전 시장의 3선 저지를 위해 전략적 제휴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고민은 경선 흥행 여부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양자 대결이 서울 시민의 관심을 얼마나 불러올 것인가입니다. 민주당은 언택트 국민 면접을 통해 흥행을 시키겠다. 우상호 의원은 양자 대결이 더 역동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정치사의 가장 역동적인 경선은 아마 노무현, 이인재 두 후보가 붙었던 그 경선을 기억하실 텐데요. 후보자가 두 명으로 압축되어서 벌였던 경선이 가장 역동적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후보 면접을 거쳐 설 연휴 전에는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선긋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거듭 주장하며 제1야당이 자신과 싸우는 것 같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동행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도 오늘 오전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그동안 외부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일정을 함께한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단검사를 받았고 2시간여 만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이 만 68살의 고령이고 잠복기일 가능성도 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2주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재수감된 이후 1년 넘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외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반 재소자에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 갔을 때 의료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료 시스템이 꽤 부익분 빈익빈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게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명확하게 더 드러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자체 의료진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외부 의사를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2019년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41차례 한의사 왕진 진료를 받는가 하면 어깨 수술을 받고 79일간 입원한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한 달 넘게 형기를 채우고 있는 상황. 교정시설 방역 부실과 특혜 논란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는 뒤늦게 과밀 해소와 시설 신축 등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평온했던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김민혁 기자가 영상으로 되짚어봤습니다.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새로 확인된 31번째 환자는 59년생 한국 국적의 여자 환자입니다. 슈퍼전파 사건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별로 안 보이고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힘내자고 얘기하는 중이죠.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다지만 마음 놓지 않고 기억해야 할 곳, 코로나 최전선인 음압병동입니다. KBS 취재진이 의료진의 철저한 감독을 받으면서 병동 안을 취재했는데요. 상황은 여전히 엄중했습니다. 서울의료원 측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부탁드린다면서 음압병동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슬지 간호사는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음압병동으로 출근합니다. 딱 1년 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두려운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 코로나 발생 직후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1년 동안 5천여 명의 환자가 다녀갔습니다. 지금 음압병동 내부는 어떤 상황일까? 방호복을 입고 의료진의 관리하에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보호복은 찢어진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다른 인력이 쉽게 못 들어오는 공간이다 보니 간병과 청소 업무까지 의료진들이 분담합니다. 에어로졸 때문에 이제 손이 안 닿는 곳까지 이제 퍼질 수 있어서 저희가 환자분들 사용하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일부러 닫고 있습니다. 3차 유행 확산세가 꺾이면서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음압병상의 긴장감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요양병원 집단 감염으로 중증 환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들 부담도 함께 늘었습니다. 고령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하시는 환자들이 많아요. 12호제도 다 해드리고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무섭고 육체적인 한계도 느낍니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뭐 어느 자식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에? 너무 잘해주시는 거지. 예. 너무 감사하지. 다시는 병원에 오지 마세요. 의료진들의 당부는 하나. 마지막까지 코로나 감염에 대한 긴장을 풀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다 긴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확진자가 줄어들 때마다 거리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도 많았고 그거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지난 1년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간 날이 더 많았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 때는 원격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이 걱정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앞에 앉아 책을 펴고 문제를 풉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원격 수업이지만 여전히 따라가기 힘듭니다.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을 못했던 점이랑 책상에 앉아서 특별한 활동 없이 해야 되니까 조금 지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선생님이 너무 글자를 빨리 쓰고 빨리 풀어서 따라가기 힘들었고. 불안하기는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일단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 말씀하시면서 아이가 잘 따라오는지도 알 수가 없고. 선행학습 이런 거 안 시키려고 학원을 사실은 안 보냈었는데 내년에 중학생 되는데 이거 학원을 보내야 되나? 실제로 지난해 6월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분석한 결과 중위권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늘었습니다. 학력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원격 수업도 학생의 학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AI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제공해주고 개별화된 평가를 진행해줘서 자기 속도와 자기의 수준에 맞게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는 좀 소화하기 어려운 교육과정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상당 부분 추려서 선별을 좀 해줘야. 한편 소아감염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소아 청소년 확진자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경우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등교 중지의 효과는 미미한데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부담은 더 크다며 학교가 감염 고위험 환경이 아니라는 외국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택배 물량이 쏟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분류 작업 책임 문제를 놓고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투표는 오늘 0시부터 CJ 대한통운과 우체국 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5,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가 넘는 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자정에 투표가 마무리되면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정이 택배사를 설득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소식은 내일 상황까지 취재해서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먼저 라이더라고 불리는 배달 기사들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포장 불량부터 주문 취소까지 모두 배달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실태를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김두아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음식점 주인의 일방적인 불만 신고에 배달 대행업체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장님한테 언제 나오냐 물어봤는데 욕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선 제대로 상황 이유도 모르고 저한테 계약 해지를 하려고 했고. 폭설이 내렸던 지난 7일 주문을 자제해달라는 배달원들의 호소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계약상 배달이 늦어지거나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 배달원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배달 대행업체와 배달원 사이의 계약서 일부입니다. 회사의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거나 회사에 생긴 법적 문제까지 배달원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배달 기사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 조항들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배달 과정에서의 분쟁이나 사고에 대한 업체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만 신고로 배달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개정했습니다. 불이익을 줄 때에는 그 이유를 미리 알리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원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노동계의 지적입니다. 무조건 네 책임은 아니야.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너한테 있어. 이 정도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시정에 나선 곳은 대형 배달 대행 업체 3곳뿐.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 배달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 관행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설을 20여일 앞두고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계란과 닭고기 값이 오른 데 이어 쌀과 채소, 과일 값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단기간에 진정시키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어든 물건을 고심 끝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껑충 뛴 채소값에 선뜻 물건을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식하기 어려운 요즘 집밥 먹는 횟수는 늘었는데 기본 재료값이 많이 올라 장 볼 때마다 고민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피부에 확 와닿을 정도로 기본적인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장 보기가 좀 겁날 정도예요. 요리에 많이 쓰는 양파, 소매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70% 넘게 올랐고 설을 앞두고 많이 사는 사과는 65%, 쌀값도 15%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탓에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은 30개들이 한 판에 6,000원이 넘고 닭, 오리고기 가격도 예년보다 비싸졌습니다. 한우 등심 가격도 지난해 6월 1kg에 10만 원을 넘은 이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설 직전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많게는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파르게 오른 달걀값을 잡기 위해 수입 달걀에 대해 관세도 면제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 파동이 일었던 4년 전에 이어 두 번째 조치입니다. 신선난, 계란 가공품 등 8개 품목에 대해 긴급 할당 관세 0%를 총 5만 톤 한도로. 그러나 한시적인 공급 대책으로 단기간에 물가를 끌어내리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와 설을 앞둔 밥상 물가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